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영찬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항상 애국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프레임 전쟁의 이해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좀 어렵죠? 프레임 전쟁의 이해와 대응 방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지금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전쟁일까요? 군사전 충돌입니까? 아니면은 사상전, 체제전쟁일까요? 사상전이죠. 사상전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래서 이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프레임전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상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우파들은 왜 이 프레임전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지금까지 전쟁하면 다 좌파들한테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체제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기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몰락시키고 사회주의로 체제로 가는 그런 어떤 팀이 이기느냐, 이런 체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줄은요, 두 개 줄밖에 없어요. 두 개의 줄. 세 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지키는 그런 세력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이, 줄다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사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양동완 교수님은 2017년도 4월 달에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대한민국은 현재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세력 간의 내전이냐 하면,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인 어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형태로 탄핵이 끌어내려지는 상황을 다 지켜봤고, 지금까지 우리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과연 내전적 상황, 체제전쟁 이런 것 형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정치 갈등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 위기라든가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어떤 그 정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마 학벌로 따지면 세계 1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 체제전쟁, 사상전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이상 지금 우리가 내전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 충돌적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서서히 마비된 상황에서 이런 판단력을 상실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위기, 어쩌면 사상전의 어떤 충돌은 사실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양동완 교수님은 88년도에 이미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가면 1987년도 60항쟁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왔다고 환호할 때 바로 그때 실상 그 60항쟁을 이끌고 6.29 선언을 끌어온 사람이 주사파라는 사실을 우리 깜깜이 잊고 그들이 민주화의 주역인 양, 민주화 세력인 양 이렇게 해오기를 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그 정권을 장악한 이런 참 웃지 못할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우익의 나라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세력이 선거로 정권을 쟁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 역사에서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포함되는 이러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중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이와 같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스스로 자살적 행동으로 체제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은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30년 동안 마취의 상태를 지속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체제 전쟁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양동환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내전적 상황에서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려짐으로써 1차 내전에서는 졌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나라 만들기니 또는 적폐청산이니 이런 이름으로 이제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는 일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충돌이 있잖아요.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고 명령을 바꾸고 이와 같은 합법적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폭력혁명이 일어나야지 만약 이게 굉장히 불안한 어떤 체제전쟁이 있는 줄 알지만 매우 합법적 형태로 이 현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상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오막시즘 그 형태는 과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폭력혁명의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나이스한 형태로 소위 굉장히 뭐냐면 포장을 잘한 양의 탈을 쓰고 인권이라는 형태로 복지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어떤 체제 전쟁의 형태가 사실은 그거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아지게 됐다. 워낙 이게 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우파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체제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어전쟁, 프레임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요, 좌파 세력은 프레임 전쟁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우선 그쪽에 이제 이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레임 전쟁이 뭔지 이론도 연구하고 그것을 현실 적용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든가 여타의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경우는요, 그 이론 자체가 매우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사회주의 체제는요, 그 이론들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뭐다? 나쁜 체제다.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는 뭐다? 좋은 체제다.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의 부르주아라든가 부자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 착취하고 하는 나쁜 놈들이고, 이건 제거해야 평등한 민중이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몰고 반동분자라고 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론 자체가 뭐냐, 이미 프레임에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들어온 정치 이론이자 어떤 사상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만히 정권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촛불 민심만 생각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은 괴멸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국민을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의 어떤 공통분모의 저 바닥에는 바로 그런 마르크스 레닌적인 계급투쟁적인 요소들을 다 안고 있다. 이 자체가 뭐다? 프레임이다, 프레임.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이론을 가장 창시한 사람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버클리대, 미국에 있는 버클리대 조지 레이쿠프 교수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2003년도인가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을 썼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이 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코끼리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왜 났어요?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상하죠?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뇌의 인지 구조상 인간이 어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래도 코끼리라는 영상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인지 구조는요, 어떤 하면은 단어, 용어라든가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 개념들을 정립을 할 때 어떤 상징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떠올리고, 이 떠올린 영상들을 가지고 뭘 하면 어떤 하나의 구조를 정립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론도 정립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볼 때 용어들이,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다 있죠. 유월절이니 뭐 라마노요시니 뭐 온 용어들이 있잖아요. 일반 다른 데서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용어 갖는 걸 딱 이야기하면 다윗 아니면 유월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자, 그렇게 되고 나면 그 프레임으로 뭘 하냐면 세상을 이해를 하고 그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 프레임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프레임으로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먼저 그 뇌 속에 프레임을 넣는 자가 승리하는 구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은 어떻게든 먼저 그 어린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제 아는 분한테서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유치원생이야. 그래 갔는데 유치원에 갔다가 왔는데 그러더래요. 아빠 보고 이명박 아저씨는 나빠 그러더래. 그래 왜 나빠? 이명박 아저씨가 왜 나빠 그랬더니 노무현 아저씨를 죽였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막 울더래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입에서 그런 말이 딱 튀어나온 겁니다. 이명박 아저씨 나빠, 노무현 아저씨를 죽였어. 이러니까 얘 어린 마음속에 프레임이 딱 장착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한번 프레임이 들어가면 그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새로운 외부의 지식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요. 진실은 승리하게 되겠다. 틀린 말입니다. 프레임에 관해서는 진실이 들어와도 이미 자기가 먼저
이게 장착된 프레임이 맞는 거면 받아들이지만 맞지 않는 건 배척한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안 받아들이죠. 이건 프레임이 이미 강력하게 이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70년도에요. 맥도날드 가게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게에서 이제 뭐를 딱 했냐면 우리 가게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를 가게 문 앞에다 다 붙였대. 그랬더니 매출액이 어떻게 됐을까요? 급전직하로 떨어졌어.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이제 맛있게 이제 햄버거 사 먹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지렁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렁이가 영상이 딱 떠올라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의 기본 이론을 모른 탓으로 엄청난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런데 코끼리 생각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모든 그 어떤 토대 위에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정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후에 이 선거 때만 되면 이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요, 이걸 엄청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한 우파 진영에서 이 책 보신 분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에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결국 아까 했던 그 얘기인데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선점하라. 뭐를 선점하라? 뇌를 선점하라. 예, 프레임을 선점하라. 이미 그런 거라든가 함축하라, 결집하라, 관통하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미 많이 그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근에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열공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지금 필독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이다. 그러면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6월 20일 날 이제 말하기를 윤석열 씨의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줄리라는 말을 이제 딱 프레임을 거니까 그거를 척 받아가지고 나 줄리 아니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충수라고. 이거는 프레임 전쟁에서는 이해가 부족해서 이거는 자충수이고 이거는 대응책 치고는 하책 중에 하책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줄리를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레임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은 잡으면 안 돼. 적이 만든 프레임은 절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 프레임을 피해야 돼. 우리가 전쟁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개도 저 집 앞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유리한 프레임에서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싸워야지. 남이 만든 프레임 안에 들어가 싸우는 것은 이거는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파들은 모르고 그걸 해명한답시고 더 이제 늪지대로 빠져드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우파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대응하라고 자꾸 또 정치 보고 압박을 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앞으로 열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뭐라고 했냐. TV 토론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물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갑철수, MB 아바타 생각나죠? 근데 뜬금없이 그래 물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루킹이 안철수가 그때 엄청나게 문재인 후보를 이길 정도로 지금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데 갑자기 뭐 MB 아바타니 갑철수니 막 이런 게 막
그 인터넷상으로 막 떠돌면서 이렇게 타격을 주니까 왜 드루킹 같은 이런 그런 부정행위를 통해서 나의 지금 이미지 타격을 주느냐 하고 항의하는 형태로 나는 MB 아바타 아니다라고 말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을 해명한 후에 안철수는 이꼴 MB 아바타. 이런 프레임이 딱 장착이, 우리 국민 속에 다 장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급전직하로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어느 정도로 떨어졌느냐? 거의 1위를 달리던 안철수가 나중에는 불과 얼마 만에 홍준표한테도 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게 프레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이 프레임이 활용되는 또 어떤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2010년도 3월 26일 날이 뭐 있었느냐 하면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날입니다. 2010년도 생각나시죠? 예,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백령도 인근을 이제 감시하고 이렇게 하던 천안함에 그 야간에 북한의 반잠수정이 왔는지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두 동강이 나가지고 바로 침몰해서 40여성의 젊은 장병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텔레비에서는 막 이 시신들을 끌어오는 인양 작업이며, 그 다음에 바다 밑을 끄는 그런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부유물들을 끌어올리는 그것들을 여러분 다 보셨고요.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3월 26일이고요. 그때 지방선거가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 얼마 전입니까, 이게? 아니죠. 3월 26일, 4월 26일, 5월 26일, 불과 2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가 있으면 우파에게 유리할까요? 좌파에게 유리할까요? 우파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우파들의 한나라당한테 치명타를 입혀가지고 패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어요. 2달 만에. 도대체 무슨 신기한 그런 어떤 곡절이 있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전에요. 북한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어떤 프레임을 걸었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프레임인데 이런 프레임을 걸었어요.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면서요. 그 뒤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어떤 논리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자치제 선거는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싸움이 아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 독재의 표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명박 패당 한나라당한테 표를 주는 것은 전쟁에게 표를 주는 거라. 내가 지금 이명박 패당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표를 주면 내가 전쟁 일으키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천안함 봤지? 이 정도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뭐냐면 민주당에서 그때 이 현재 상황에서 뭘 하냐면 지방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으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막 선거에 막 이렇게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겠죠. 그래서 특히 공포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 북한에서 막 침략하는 것처럼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군 내에서도 대응 태세에 또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병들이 심리적으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엄마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화해서 엄마 한나라당 찍지 마라. 한나라당 찍으면 아들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조차 한나라당을 안 찍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때 파다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심리적 구조가 연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북한도 알고 다 이게 좌파 진영은 다 알아. 그것을 이용해서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해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달 뒤에 있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거의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의회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무상급식 논쟁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던지고 나가서 박원순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선거와 무상급식 프레임인데, 그때 2010년도 지방선거 때는 이제 뭐를 했냐면, 무상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상급식이 반값 등록금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됐었고, 그러면서 2011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바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이 이건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포퓰리즘이다. 선별적 급식을 해야지 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반발을 하면서 자기 시장을 걸었다가 그냥 거기 이제 서울시 의회하고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거에 투표에 붙였다가 이제 모두가 불참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 투표 자체가 무산돼 버려 가지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급식 프레임이 돼서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프레임 자체에 잘못 대응을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완패한 어떤 사례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상급식 민주당에서 걸었을 때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 아, 무상급식은 나빠. 선별적 급식이 맞아. 포퓰리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이 없던 거야, 여기에. 걸면 걸수록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프레임이 국민 속에 강렬하게 뭐냐면 이 머리를 선점해버려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 할수록 민주당을 선전하는 꼴이 돼버리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세훈 시장도 나가 동그라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년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 서울시 예산으로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의 좌파 자경 어떤 그 진영을 확장한 그런 어떤 역효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프레임 한번 잘못 걸면 잘못 대응하면 이게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요, 교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박동원 교수라고 이 양반 단국대 명예교수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2012년도, 그때 2011년도 이후부터 이제 복지 논쟁이 시작돼 가지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이토록 지금 사회주의 정책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2011년, 2012년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야당과 여당이 이제 양극화라는 명분으로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돈 받고 복지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주의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여당 야당이 다 함께. 그러면서 이미 그 달콤한 구호를 내서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가고 있다. 이제는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고속도로를 이미 진입해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바로 이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양반이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구하면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냥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려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좌파 세력의 프레임 전쟁 승리를 위한 용어 혼란 전술에 관한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좌파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용어에 대한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레닌이 그랬죠. 용어를 혼란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혼란된 용어를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평화, 진보, 통일, 자주, 민주,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학교에서 사전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그 용어하고 달리 바로 북한이나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에 아닌 다른 프레임으로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용어를 이해 보면은 우리가 판판이 쏟게 돼 있어요. 다른 용어 의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진보 세력이라는 건요, 사회주의 공산화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건 북한 체제로의 연방제 통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평화라는 건 자본주의 체제가 말살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에 대한 용어 개념을 모르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용어 혼란에 대한 어떤 상태를 모른 채 대응했다가는 판판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보면 이 용어 혼란 전술에 보면 항상 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 진보 프레임, 예? 그 다음에 전쟁이냐 평화냐, 예? 통일이냐 분단이냐, 예? 민족 자주냐 외색 물종이냐, 그 다음에 민주냐 독재냐, 이와 같은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젊은 학생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선택 둘 중에 하나니까 보니까 비교적 좋은 데다가 선택하다 보면 전부 다 그들이 포장을 잘한 예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그들에게 이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표를 한 표 던지고 말아버린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문제, 프레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용어 혼란 전술 중에 진보 보수 프레임의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09년도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가 지나고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냐, 중도라고 생각하냐, 진보라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4.2%, 중도라고 생각하는 34.8%,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6.7%,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지금 이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그러면요, 보수만 제외하고 중도와 진보를 아울러 버리면 반보수 대연합이라는 이런 구도로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수 세력은 24%, 중도와 진보가 아울러 가지고 투표해버리면 70%가 넘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진보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이게 벌어졌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수, 중도, 진보라는 이 어떤 세 개의 그룹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보수가 3분의 1밖에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도 3분의 1, 진보 3분의 1 됐습니다. 자, 진보가 이기냐, 진보가 정권을 잡냐, 중도가 정권을 잡냐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경찰을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들은 다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고요. 보수를 당겨야 됩니까? 진보를 당겨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석에 올라가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은 뭐냐면은 어떨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정권을 잡느냐 진보가 정권을 잡느냐는 이런 게임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고 관리자가 돼야지 거기 한편에 보수를 당길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24%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전부 다 심판석에 올라가서 관찰하면서 열중시효 상태로 다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그저 한 바퀴 더 가서 진보 안에 도대체 이 진보라는 이 용어를 잘 보자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안에 뭐가 있냐면 좌익 세력. 예. 좌익 세력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좌파 세력이라는, 좌경 세력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지만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좌경, 기울어질 경자라고 해서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합쳐서 좌익 세력과 좌경 세력을 합쳐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좌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이라고 하면 대충 그 좌익 세력과 좌경 세력을 합한 세력이다. 대충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좌익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왜 보수 안에는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진보 안에만 다 들어가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은요, 이 진보 세력이라는 건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지칭한다는 그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 책에도 보면은 진보 세력이라는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만 모르냐? 우리 젊은 친구들만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사회주의 세력이 이 진보 세력이라고 거짓 포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진보 세력이라고 프로그레시브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회주의 세력이 항상 써먹던 그런 포장용어라는 걸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지금 이 프레임을 만든 게 언제쯤 만들었냐 하면 약 한 진보 세력,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말하자면요, 마르크스 레닌도 자기들 공산주의를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김일성과 박헌영이라 이런 사람도 다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고, 모태똥이나 이런 사람, 세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은요, 다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포장 용어로. 왜 그러냐? 자본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게 역사의 진보라는 마르크스 개념 때문에 진보 세력을 부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라는 건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그거를 언제부터 만들었느냐? 사회주의 세력이 80년대 뭐 하여튼 뭐 중후반, 그 다음에 90년도 대충 그 즈음에 진보 세력이라고 그들을 호칭하고 또 그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보수 세력이라고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걸 짝을 만들어가 프레임을 만들어가 퍼뜨렸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게 뭐 그냥 언론에 나오는 그 프레임이니까 보수 진보 한 거예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진보 세력은 뭐를 지칭하는 용어라고요?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라고요. 보수는 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고요. 그래 놓고 뭐를 그러냐? 진보 세력은 발전적인 보다 나은 상황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세력.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은 진보를 거부하는 세력. 진보란 앞으로 나가는 발전적인 세력인데 그거를 거부하는 세력은 태보 세력이잖아요. 수구꼴통, 틀딱들 이런 개념으로 네이밍을 딱 해가지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퍼뜨렸어요. 젊은 애들이 진보 안에 들어갈까요? 보수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당연히. 내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수에 들어갑니까? 수구꼴통, 예? 태보 세력한테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진보의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30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저금통을 깨가지고 이제 줄다리기를 딱 해보니까 선거로도 이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한 사람, 두 사람 뭐 지금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프레임 하나를 잘 짜고 프레임에 대한 그들의 프레임은 쓰지 않는 이런 적어도 이해도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체제를 그저 아주 공고하게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런 상대방이 적이 만든 프레임을 그냥 마구잡이 막 쓰는 이러한 행태로는 절대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파 유튜버들도 보면은 진보라는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와 같은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다. 그런데 보수란 말은요, 진보 세력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칭한다라는 그게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면 보수라는 말이 이 자체의 이게 더 씌워진 나쁜 것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어요. 보수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키고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기독교로 말하면 복음주의적인 정신이 보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완전히 수국골통 틀딱으로 이 매도된 거는 적어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냐면은 보수란 용어는 보수에다가 미국은요 보수, 컨저버티브, 리버럴, 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런 어떤 두 개의 틀로 이렇게 네이밍을 대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레시브 진보는 이거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물론 뭐 안에 자유 안에 침투는 되어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그러니까 나는 보수는 아닌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해 하면서 자유주의로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 그 사람들이 좌익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좌익의 어떤 프레임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북한에서 바로 지금 선거 개입을 할 때 선거 공작을 할 때 바로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요 2006년도 1월 달에 신년 사설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남한에서는 반보수 대연합으로 또는 진보의 대연합으로 선거에 임하라고 딱 이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게 낚여가지고 이 프레임,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이미 다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이 이제는 자기들이 정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건방진 행동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우리의 잘못된 이 용어 프레임을 잘못 이제 장착한 어떤 그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범청학년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대선에서 진보 대 보수의 새정치 질서가 조성된 오늘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이 이미 국민 속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가 훨씬 더 많은 보수는 이제 20몇 %밖에 안 되는 이제 이런 구도가 이미 장착된 오늘 이제는 진보 대 보수라는 틀로 선거에 임하면 바로 대선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우리 지금 종북 친북 세력들에게 이제 정권을 잡는 주요한 프레임 도구로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012년도에 총선 대선이 있었죠. 2012년도 잘 기억나시죠? 2012년도 4월에 총선,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대선 전에 2011년도 8월 달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이 돼가지고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김덕용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문들이 노트북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신문지상에 다 이제 드러났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에 보면은 2012년도 총선 대선에 관한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방법에 관한 것들을 지령을 내린 게 있어요.
거기에 딱 보면은 뭐라 그러냐. 진보 대연합은 어떻게 해라. 반보수 대연합은 어떻게 해라. 이것까지 다 나와 있었던 거야. 핵심 내용은 뭐냐면 첫째, 진보 대연합. 통합 진보당을 만들어라. 언제까지? 2011년도 2010월 이내에는 만들어라 그랬는데 12월에 만들어졌으니까 2달 늦어진 그런 이제 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여라. 예. 그 노무현 유시민 같은 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 거죠. 되고, 그래서 그럴 때 뭐냐 하면은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한미 FTA 발기 추진한 거, 이라크 파병한 거, 등과 같은 것들을 공개 사과하고 넣어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시민 대표가 들어오면서 사과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민노당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국참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에 나갔던 사람이 일부가 들어와가지고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던 상황. 그 다음에 그래놓고 민주당과 선거 연대하라고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반보수 대연합하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국회 의석을 양보받아내라. 그 다음에 정책적 담보도 받아내라. 누가? 통진당이 민주당을 보고 그런 정책적인 어떤 담보를 보장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대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게 직접 작용했는지 간접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너무나 일치로 바로 통진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하고 2012년도 4월에 총선에서 연대체제로 해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이 당선되고 이석기부터 쫙 당선된 거 아시죠?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결국은 그 대승리는 사실은 진보대연합, 반보수대연합이라는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란 이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작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총선이 끝난 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통진당 내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가 노출돼요. 가장 부정선거를 많이 했던 게 이석기구라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그 여론 투표에 한 58%인가 정도가 다 부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어떤 논쟁이 있어가지고 많은 신문에서 막 그 통진당 내부 사정을 막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하게 되면서 야, 이 통진당 내부가 옛날에 민노당하고 똑같네. 심각하네. 경기동부 연합이 있네. 이석기가 있네. 이거 누구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10%까지 이르던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가 2%,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야권 연대가 깨지고 이제 민주당의 단독으로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박근혜하고 근소차로 시소 게임을 하다가 겨우 이제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막 그냥 뛰쳐나가서 겨우 3% 차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는 이제 그때 이미 만약에 민주당과 통진당이 만약에 그때 이겨가지고 이 부정투표 사건이 없고 그냥 야권 연대 체제로 그냥 갔더라면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뭐 그냥 100%죠, 100%. 그랬을 때 민주당과 통진당이 야권 연대가 됐을 때 공동정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통진당이 주도권을 잡을까,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까 하면 어딜 것 같아요? 통진당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민노총 정교조라는 모든 컨트롤 타워가 바로 통진당이었으니까. 북한에서 또 나름대로 지원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야, 이게 진짜 위험한 그때 시점이었구나.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을 가져온 게 뭐라고요? 진보 보수 프레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의 위기를 가져온 요인인지 이제 아시게 됐죠. 그래서
자, 아까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물으면 대부분 60%가 진보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진보 세력이란 정치학적 의미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 설명을 해주고, 이유를 이제 쭉 역사 설명을 해주고,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진보 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안 들어요. 그 왜 안 드냐 그러면, 아, 저는 그건 몰랐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고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방법이 없나? 예, 대체 용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실명제를 하자. 실명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익 자유민주주의,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당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아? 아니면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그냥 금방 해답이 나와요. 사상 실명제로 하자는 거야.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학술적 용어로는 우익과 좌익 또는 우경, 좌경 이런 말을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어찌 된 건지 우파, 좌파가 그냥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게 굳어져 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바로잡으면서 강의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저도 우파, 좌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방 공간에서 6.25 전쟁 때는 다 우익, 좌익으로 썼어요.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가 좌파라고 우파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이미 뭐냐면 좌파를 공격하다가 다칠까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파, 좌파로 두리뭉실하게 써버리거나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도 없어?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하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이 모든 발전 과정을 긍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세력.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에 무너뜨려야 돼. 북한이 정통성이 있어. 라는 사람은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해서 나누면 누가 더 많이 지지를 얻을까요? 대한민국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 하나 프레임이 잘못 때문에 인해가 온 젊은이들을 다 뭐냐면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꼴이 되고 우리가 용어 프레임 하나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이런 좋은 용어를 사실은 있는데 이제 그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우리 체제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프레임을 대한민국 세력 약칭 대세, 반대한민국 세력 약칭 반대세라고 이렇게 뭐 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그걸 잘 안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위기가 이렇게 심화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진보 보수로 아까 2009년도에 그렇게 많이 헷갈렸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뭐냐 하면 아닌가 봐.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2019년도 7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수 몇 명이냐? 16.6, 진보 16.3.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 하니까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쪽으로 왔어요. 그만큼 뭔가 이상하다.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 중에는 역사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한국에서는요. 북한과 대한민국, 김일성과 이승만 이 두 어떤 이 리더가 지금 한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오고 이렇게 이제 체제를 나눠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북한 체제 내지는 북한의 어떤 역사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체제 전쟁에서요 단순히 사회주의냐 뭐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냐 이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이 건국과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부정하냐 긍정하냐는 이 논란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레임 전쟁에 매우 체제 전쟁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 6.25 전쟁 아시죠? 6.25 전쟁의 용어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6.25 전쟁. 예, 무슨 얘기입니까? 6.25 전쟁은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 6월 25일 날이 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 학생들이 그래요. 6.25 전쟁에 이게 누구하고 싸운 거야? 그랬더니 일본요. 그러면서 일본이 또 많아. 또 중국요, 미국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6.25 전쟁 용어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를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어떻게 하냐?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국은 그럴 수 있어요. 예, 미국은 왜냐하면 워낙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라도 전쟁하면 6.25 전쟁으로 알지만 사상 측면, 체제 전쟁, 프레임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용어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면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 그래요. 무슨 전쟁이냐고요? 예, 해방을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했다고. 자기들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딱 용어에다가 딱 프레임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부르냐? 항미 원조 전쟁.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을 원조해준 전쟁, 정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국주의 미국을 물리친 전쟁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바로 그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의 용어로 딱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에 6.25 동란, 6.25 사변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동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김일성 괴뢰 집단이 동란 일으킨 거야. 난 일으킨 거라고. 벌써 이미 우리에게 정통성을 잇고 그들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 집단이라는 용어로 이미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전쟁, 국제전쟁으로만 쓱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상전에서 체제전쟁에서 불리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지금 김원웅이라고 광복회 회장이 얼마 전에 어떤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주 왜곡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근거로 한 거는 뭐냐? 소련군이 치스차코프라는 소련군 점령군 제25군 사령관이 이제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막 좋은 얘기 다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친구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뭐 그러면서 온갖 사탕 발림 용어를 다 했던 그 포고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그러면 미군은 왜 점령군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발표한 포고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말 똑바로 들어 안 그러면 처벌할 거야. 그렇게 고압적 자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련은 이미 들어올 때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 내지는 공산화 시키려고 이미 다 작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북한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뭐가 없냐. 공산주의 세력이 너무 적어요. 기독교 세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그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주 사탕 발림 소리를 하고 조만식 선생한테도 김일성이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잘 모시겠다고 나와가지고는 저 영감 목 따야 된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사탕 발림 소리를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것도 잘못이고 그걸 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미군은 왜 그렇게 고압적 자세를 했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피를 흘려가면서 싸운 적국이거든요. 그럼 한반도 자체가 남한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일본이 점령한 아직은 점령국이었고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은 이미 벌써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점령을 끝내가지고 이제 곧 이미 남한에 있는 대남 공작을 많이 하고 있었고 남한에 또 인민공화국이니 이런 조직을 박헌영이가 중심이 돼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국에요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미군이 들어오니까 이미 공산주의 세력이 지방까지 다 장악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한반도에 대한 정보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압적인 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소련은 공산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북한을. 남한은 그러면 미군이 점령군으로 와서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점령을 해야지 왜 49년도 6월 달에 다 철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요, 미군의 자료를 보면 미군은 빨리 정부를 만들어 놓고 빨리 철수하는 게 목표야. 한반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에치슨 9에서 말했다시피 한반도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그래서 빨리 나가는 게 이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수하는 게 목적이지 점령군 온 거 아닙니다. 미국은 옛날부터요 점령하는 거 싫어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말은 다 틀린 얘기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요 여기에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는 이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역사 프레임이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반대한민국적 정시, 반미, 반일, 그다음 반대한민국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런데 이게 아까 미군이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의 논쟁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일단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됐는데 분단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북한한테 있냐? 남한한테 있냐? 소련군한테 있냐? 미군한테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미군한테 있다. 왜? 38선을 껐으니까. 이승만한테 있다. 왜? 정읍 발언을 왜 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분단 책임은 소련이 이미 분단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던 그 자체가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남한에 그 다음에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유엔이 왔을 때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총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았냐고요? 소련군이 막았지. 북한이 막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은 북한은 잘했는데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은 안 했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남한의 친일파 청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49년도에 사실 공산주의 세력이 너무나 득세해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얼마나 반란 있던 기운이 높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경찰 내에 있는 반공을 제압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실은 청산을 못하게 된 거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고 북한은 그럼 청산 잘했냐? 북한 김일성의 어떤 정권에 협조하면은 봐주고 협조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친일파로 청산한다는 뭐 이런 논리였으니까 실제 청산된 명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데 현혹돼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프레임들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역사 교과서 이게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광범하게.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뭐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586 운동권의 필독도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이 책. 예, 이것이 이제 많은 대학생들 필독도서로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어떤 다른 여타의 어떤 좌경적인 도서들이 많이 필독되고 또 하면서 이제 이런 그 프레임이 우리 그때 당시에 학생들 머릿속에 다 프레임이 장착돼 버린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제 중진, 지금은 이제 50대 아닙니까? 50대, 40대, 60대인데 되는데 그들이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영화 뭐 드라마 작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 머릿속에서 있는 프레임이 이제 소설로 그다음에 극작으로 드라마로 막 나와서 이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이 그 프레임이 누구나 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 그 하나의 어떤 것들이 프레임이
우리가 이토록 대한민국에 이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때 사람들, 어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저 잡아가지고 구속시키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은 매우 단견적이고 피상적이고 이 실체의 사상적인 위험성의 특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오히려 더 불을 붙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하고, 그래서 양동환 교수님이 도저히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파킨슨氏병이 걸려가지고 손발을 떨고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그래가지고 해방 전후사 인식의 그 잘못된 그거를 내용들을 18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바로잡은 그런 것들의 책이다. 자, 그리고 이제 좌파 세력의 다양한 소재의 프레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별로 뽀대는 안 납니다만 일단 그려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낚싯대 있죠. 낚시 가보니까 낚시꾼들이 한 대만 이렇게 들여놓고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막 10대씩 해놓고요. 쫙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면은 잡아당기고 저기 걸리면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좌파들은 자기들한테 일반 학생들이나 누구나 많은 낚싯대를 들여놓고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물려들면 그 좌파의 통속으로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많은 프레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프레임에 쏙으면 쏙 들어가게. 예. 그 다음에 인권이니 차별금지라는 용어 프레임에가 거기에 낚이면 그냥 쏙 들어가게. 통일이니 평화니 말도 쏙 들어가게. 반일 반미 그 프레임에 걸리면 들어가게. 노동자 농민을 옹호한다. 뭐 이승만 박정희 독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속에 퐁당 하고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은 또 프레임 세트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세트. 단어로도 하지만 세트로 동성애 찬반 또 세트로 해놓고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 또 들어가고,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 통일을 반대하냐 찬성하냐 프레임, 친일이냐 반일이냐 프레임, 재벌을 옹호하냐 반대하냐 프레임. 아니 그냥 대기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은 우리가 대기업 찬성이 많을 거라고요. 굳이 그 나쁜 용어를 써가 재벌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반대쪽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독재냐 민주냐 그러면 당연히 독재를 싫어하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많은 그 용어들을 혼란시킨 용어들을 세트를 만들어 프레임을 해가지고 많은 낚싯대를 들여놓고 거기에 걸려들면 쏙 들어간다. 특히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직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그들에게 이런 걸 하면요 금방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은요 항상 10대 애들 미성숙한 그런 학생들을 많이 이용해가 많이 악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일단 홍위병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에서도 여중생들을 많이 활용했고요. 6.25 때도 젊은 10대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세력의 정권 장악에서 할 때에도 프레임이 많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된 거 맞죠? 예, 건국도 자유민주주의. 6.25 전쟁 때 미군이 와서 피를 흘려가면서 공산주의를 격퇴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굳혔고 반공국가로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어느 순간에가 이게 허물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익의 국가, 북한은 좌익의 집단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미 분리가 됐는데 어쩌다가 이게 우익의 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 소위 좌익 좌경 세력이 정권을 잡는 주도권을 잡는 주사파라는 이런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어디엔가 뭔가 이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 과정이 뭐냐 하면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2002년도 효순 미선 사건 아시죠? 예. 프레임이 뭐라고요? 반미.
미국이 그때 여중생 그 효순 미선이 이렇게 친구 생일 잔치로 가는데 미군 장갑차가 와가지고 깔아주겠다. 안 죽으니까 다시 빠꾸해가 깔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국민들을 선동했죠. 그때 11월 달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막 해서 12월 달에 막 이렇게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뒤덮였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19일 날,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미 프레임, 자, 그랬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2005년도에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 철거 시위, 2008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자 두 달 뒤에 5월 2일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 시위, 3개월 동안 광화문을 뒤덮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걸린 소라고요. 미국의 소고기가 1년에 뭐 한 2만 두씩, 3만 두씩 이렇게 소비된다고 하는데 그 미국 쇠고기가 다 광우병 걸린 소래요. 사실 미국에서 생산된 소고기 97년 동물성 사료 먹이기 전 이후부터는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게 된 97년도 이후는 광우병 걸린 소 한 마리도 없었는데 말이지. 미국 소고기는 광우병 걸린다. 그러니까 여중생들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나는 죽기 싫어요. 내가 지금 14살인데 내 지금 왜 죽어야 돼요?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내 송송 구멍탁.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주권자가 내려오라 그러면 이명박 내려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버젓이 일어난 그때 그 프레임은 뭐냐? 반미 프레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미가 먹히는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그걸 쓴 겁니다. 그때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반일 프레임으로 돌아서는 거야. 이제 약효가 다 되면 다른 걸 또 갈아타야죠. 반일 프레임으로 돌아서면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프레임. 예. 촛불혁명은 뭐냐면 이 광장에 나와서 국민이 모두 나와서 광장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이 촛불은 바로 주인, 나라의 주인이 내려와라 그러는 이 의로운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은 뭐 해야 된다고요? 괴멸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거를 뭐냐면 이런 광장에 나와서 요구하는 소리,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들의 어떤 요구는 뭐냐면 광장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가 주권자의 소리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정부가 필요 없는 거죠. 선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광장에 나와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와야 돼. 그걸 뭐냐면 광장민주주의라 그러고 이거를 그들은 직접민주주의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직접민주주의라는 거 옛날에 그 그리스 상태 같으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런 복잡한 시대에 전문가가 아니고 광장에서 떼거지로 나와가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간다면 이거는 뭐냐 폭민주의라고 하습니다. 폭민주의. 민중에 의한 폭력적인 어떤 민주주의로.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사실 심대한 위협이 되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돼서 결국은 됐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나는 20개월 동안 촛불 민심만 생각했다. 국민을 둘로 나눠가지고 촛불 국민, 그다음에 보수 국민,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되고 촛불 국민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소위 이런 어떤 프레임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황을 보면요. 전부 다 겉으로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석기 석방하라. 그런 서명대가 쫙 광화문 광장에 깔리고요. 그 다음에 이석기 석방하는 풍선이 달리고 그 다음에 곳곳에 보면 프레임이 박근혜 퇴진은 뭐냐면 제가 볼게요. 박근혜 퇴진 진짜 몸통은 자본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를 가보면 결국은 촛불혁명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체제 변혁적 목적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석기 석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어떤 프레임을 썼나 하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적폐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몰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적폐 세력, 말하자면 박근혜 탄핵이란 그 어떤 유리한 어떤 프레임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박근혜 정부에 관계된 사람이나 이명박 정부에 관계된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막 수사를 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이랬습니다. 가장 체제 수호의 1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외부 위원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법적 방법으로 그때 비치 인가증이 없는 사람들이 메인 서버를 뒤졌다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사 대상에 오르고 막 이런 어떤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적폐청산 프레임. 적폐청산을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 줄 아는 그들의 전문성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할 줄 몰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요. 대중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기본 아닐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넘어가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순진한 행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정교 분리리 그다음에 이런 프레임도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이 방역에 협조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걸 하고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고 보니까 맞네. 그래가지고 안 가게 되는 거지. 지금 얼마나 안 갔어요? 1년 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어른들이야 괜찮지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1년 반 이상 안 가면요. 그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이 30년 뒤에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인들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바로 나는 앞으로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이미요. 문을 다 닫았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을 안 나와도 되는 게 습관이 되는 이제 프레임이 장착이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되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한 젊은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프레임 이거에 지금 이 프레임이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인지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좌파 프레임의 이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를 먼저 선점한다 그랬죠. 이런 사상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베즈메노프라는 이제 옛날에 소련의 그 KGB라고 아시죠? 미국의 CIA, 소련은 KGB가 이렇게 대결을 했던 하나의 정보기관인데 거기에 심리전 담당을 하셨던 담당자가 이 서방으로 망명을 했어요. 서방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80년대에 이제 언론 앞에서 증언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KGB에 있을 때 모든 예산의 85%를 어디에 썼다고요? 심리전 하는 데 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전을 중시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심리전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그 미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뭐를 하냐면 두뇌를 세탁하는 이 브레인워싱, 세뇌 공작을 했는데 뭐를 공작했냐? 첫째는 양심과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양심과 도덕성이 마비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인지 능력을 혼동시켜 버리는 거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력을 상실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 형태로 이게 세뇌 공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작 기간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정도 기간을 딱 걸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원래 있었던 상태로 영원히 못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못 돌아갔냐? 그때 당시 소련이 60년대에 여러분 아시죠? 68혁명이라고 아시죠? 68년도 베트남 반전운동이 일어나던 68혁명. 그때 소련이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에 많이 공작을 했던 결과하고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68년도, 그때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오염된 세대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들이 지금 미국에 바로 교수, 교사, 그 다음에 정치인, 언론이 돼가지고 지배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이게 정치적인 어떤 뭐 헤게모니 싸움이나 정치적인 걸로 분석을 하지만 사상적 분석으로 딱 보면요. 이게 굉장히 미국은 앞으로 회복하기 힘든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젊은이들을, 그런 사람을 이 사람 앞에 흑과 백,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미 장착된 프레임이 딱 그게 작동이 되면 그와 충돌되는 어떤 외부의 진실한 사정이 나타나면 그걸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니까 이 사람을 소련에 데리고 가서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보여줘도 안 믿는데요. 그럼 언제 되냐? 자기가 직접 당해봐야 된다. 얼마나 이 프레임이 무서운 거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향했던 사람들을 보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앙적인 세계관을 철저히 믿으면서 대안을 가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향한 사람은 제법 정상적으로 전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대체적인 어떤 사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채 그냥 또 인간관계를 과거의 인간관계를 유지한 채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니까 그러죠. 어떤 그 SNS에 나타난 어떤 대깨문의 어떤 심리를 보니까 문통이 설령 우리 부친을 칼로 찔렀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폐륜이지만 부모 잃은 슬픔보다 더한 슬픔 속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요, 이 사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저는 이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왜 왔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박근혜가 잘못했다, 이명박이 잘못했다, 왜 그때 제대로 정리 못했지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반공적 의식을 잊어버리고 지금 체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망각한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80년대 좌익운동권 주사파들이 경찰이 잡으러 오려면 어떻게 해줬어요? 다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했지 않습니까? 명동성당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좌익은 한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젊어서 좌익이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고 늙어서 좌익인 사람은 머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나이 들면 그 세상 살고 하다 보면 다 돌아와. 걱정하지 마. 안 돌아옵니다. 그 생각은 한번 프레임이 장착되면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자녀들, 손자까지 내려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 아시죠?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서 유태인으로 인정해 준다 하잖아요. 그만큼 성경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 이야기해 주고 한 그 어떤 프레임들이 이미 딱 있을 때 유태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미 부모가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요, 이미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말로 다 나옵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모가 그런 사상 때문에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때 우리가 뭔가 잘못했던 거, 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야,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없어진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심한 거,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파 세력은 프레임 전쟁에서 왜 무력한가 보면 정교분리 프레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줄다리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독교는요, 특히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요. 1100만, 1200만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가 6만 교회니 목회자가 30만 하지만 전부 다 시시각각 생각이 달라요. 특히 가장 문제는 정교분리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정교분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정교분리 프레임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에 보면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정치를 간섭해도 되나? 예, 간섭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 누구를 대통령을 지지한다 만다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지만 교회는 정치를 간섭해도 돼. 이게 정교분리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가지고 정치는 교회를 간섭해도 돼. 그렇지만 교회는 정치에 관한 입장을 목사님들 입 밖에도 내지 마. 기도만 해. 이 프레임이니까. 이거는 아니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프레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깊게 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다 깨어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교회는 정치 관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정치인으로 나가셔도 되고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해도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마귀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할 터전을 다 파괴해버릴 겁니다. 저는 정몽주라는 분 아시죠? 정몽주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몽주 보고 아들아, 까마귀 우는 고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정치는 까마귀 우는 골이야. 그러니까 니는 착하니까 저 나쁜 데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백로 한 사람이 안 가고 또 백로 한 사람이 안 가고 하니까 나중에 까마귀 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니고 백로들이 다 정치에 갔으면 좋은 세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교회가 1100만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냐고요. 지금 조례 하나 막으려고 노력하고 이래도 되지도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그 까마귀 우는 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로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 프레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정치 중립 지켜야 합니다. 헌법이 돼 있어요. 또 법률에도 국가공무원법이 다 돼 있습니다. 정치 중립 지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하고 사상적 중립을 지키는 게 이게 혼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헌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군이 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월급 주면서. 자유민주 체제 헌법 지키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진보 세력 안에 반체제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체제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까지 줄다리기 할 때 어디 편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 체제 수호 세력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해야 되지만 사상적으로
중립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제 누가 먹느냐 전쟁을 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중립을 지켜가지고 나는 안 싸울래, 중간에 있을래,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니까 반체제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뭐라고 할까, 참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는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 지식인들은 어떠냐? 또 지식인들은요, 하여튼 뭘 하면은 좀 알량한 뭐가 있어가지고 편향되면 안 된다는 그런 프레임이 또 강해요. 그래서 항상 뭘 이야기하는, 새의 양날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의 오른쪽 날개를 우익이라 하고 왼쪽 날개를 좌익이라 합니다. 날개익자잖아요. 날개익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새의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는 새를 날아가게 하는 동반자 아니야. 맞지?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좌익과 우익이 있는데, 이거는 동반자인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인데 왜 우익은 좌익을 척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극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듣고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확실히 극우 맞는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고요? 새의 경우는 우익과 좌익,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동반자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과 우익은 동반자 아닙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자, 수호하자 하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자 하는데 그게 동반자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북한에서는 지금 좌익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뭐냐면 정치범 수용에 있어서 그냥 목이 댕강 날아가죠. 우리나라에서 좌익을 허용하게 하는 그 어떤 논리가 결국은 먹혀들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체제에 대한 수호의식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선시대에 반란 세력은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삼족을 멸하거나 뭐 이렇게 능지처참 이런 거 다 아시죠? 어느 나라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그런 반체제 세력은 그런 가혹한 형벌을 했던 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까지도 자유를 보장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서독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은 허용합니다. 다른 자유는 허용해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 세력의 프레임전은 어떠냐 하면 진짜 무능한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다 돼 갑니다. 광우병 파동 때도 보면은 여러분 광우병 파동 이후에요. 반일 프레임으로 할 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옛날에 그 연사마 그 무슨 가을 동화입니까? 가을 연가, 가을 연가 때문에 일본 여자들이 막 그냥 한국 남자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주 연사마 그러면서 춘천에 와가지고 연사마가 막 앉았던 뭐 방석도 막 앉아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호들갑을 떨고 그랬어요. 많이 관광 오도 하는데 이 정대협 같은 데서 막 수요일마다 매일 그 집회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겼더니 어떻습니까?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그러고 막 이렇게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그랬더니 우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이상얄궂은 행동을 했어요. 물론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어떤 그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들이 아까 반미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시켰듯이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또 이제 써먹고 있는데 그 프레임에 그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정권 말기에 2012년도 자기가 이제 정권 말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독도를 가더라고요.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간 독도를 가가지고는 독도 반일을 막 만세, 반일을 그런 이야기를, 입장을 표명하고, 표명했다기보다 간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어떤 행보니까.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일본하고 냉각이 돼가지고, 일본 그 많이 오던 일본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들어오더니 어떻게 하냐. 아베 수상하고 전화했더니 쌩 까고, 악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그 다음에 박근혜 또 그때 대통령 활동하기 전인가 아마 정신대에서 왜 여자 동상 있잖아. 소녀상, 예, 소녀상 또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이 프레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 양반들이 그거를 아주 악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레임을 건 사람들의 어떤 의도와 목적과 거기에 대한 이해를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안 갈 수 있나 그러지만, 이 프레임에 대한 것을 절대로 그들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면 안 되고, 이제는 역프레임을 걸든지 다른 프레임으로 그걸 공격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총선 전에도요, 2019년도 말에도요,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선거 때 반일 프레임으로 써야 되겠다고 이미 작전 다 짰어요. 그래가지고 지소미아 파기라든 그걸 딱 하고 났더니 미국이 이제 미국이란다. 일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로 이런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 같은, 규제라기보다도 한국만 특별하게 허용을 해줬다가 무제한으로 요구하면 다 팔아줬다가, 그 일이 있으면 혹시나 북한으로 이 문제가, 반도체에 어떤 쓰는 화학약품이 북한으로 가면은 핵 물질의 어떤 그 제조에 쓰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는 허가를 좀 받겠다 했더니 그게 경제 탄압이라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어떻게 했냐면은 아직 글자가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일본 나빠. 왜 지금 한국에 지금 무역 이 경제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막 일본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반일 프레임은 이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역프레임을 걸어요. 왜 일본을 때리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끊고 장차 뒤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반일, 반미, 그리고 친북, 또 친중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거대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파들이 뭐냐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진실의 유통량만 늘리면 된다고는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진실의 유통량 늘려야 되죠. 근데요, 거짓말은 하루면 한 10개씩, 20개씩 만들 수 있어. 진실은 1년이 돼도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희소하고, 거짓은 너무나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진실의 유통량을 늘립니까? 진실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진실의 유통량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지 뭐. 이와 같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진실은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아가면서 진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지.